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하기 위해서 오늘 출국합니다. 토요일 새벽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백신 협력이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텐데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주요 전국 현안, 이경 민주당 전 상근부 대변인, 김수철 국민의힘 홍보위 부위원장 두 분 모시고 진단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출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박 4일 동안 워싱턴에서 머물게 되는데 첫 정상회담이죠. 대면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과는요. 논의해야 될 의제가 참 많습니다. 2019년도 9월 이후에 지금 첫 정상회담입니다. 예.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는요. 예. 그런데 지금 우선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되어 있다고 하죠. 앞서 일본 같은 경우 스가 총리는 2시간 30분이다. 그래서 우리 언론에서 우리 대통령이 30분 정도 더 만난다. 이것도 이슈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지금 한미 간의 정상들이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과 그 국제 정서적으로 좀 집중을 하고 있다. 그런 게 네.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국가, 전 세계적으로 백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백신 공급이 우리나라가 9만 명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로서는 3차 접종까지 가능할 것으로, 그리고 11월이면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그 중간 정도의 백신을 좀 더 빠르게 우리가 접종할 수 있도록 이것을 어떻게 수급할 것인가, 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지난 그 트럼프 대통령 체제에서 싱가포르 성명에 대해서는 지금 바이든 정부 체제에서도 이것을 인정을 하겠다. 이거는 한반도의 이제 비핵화를 인정을 하는 것이고,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남북 관계의 어떤 독자성을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유엔 체제라든지 미국이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에 대해서 침해받지 않는 한도 안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독자적으로 남북 관계를 끌고 나갈 것인가, 거기에 좀 집중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 사실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을 짧게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이라든지 개인적으로 보시는 어떤 의제가 가장 눈에 들어오시는지요? 네, 먼저 일단 대면 정상회담을 일본에 의해서 한국을 두 번째로 번째죠. 선정했다는 것은 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본 전통적으로 미국의 대통령들은 캐나다나 아니면 유럽 국가들하고 정상회담을 먼저 실시해 왔는데 예. 우리 이번에 한국을 두 번째로 이렇게 선택하게 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백신과 관련돼서는 정상회담에서 어떤 구체적인 수치들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백신 기술 이전 아니면 우리는 이제 생산 과정에 저희가 특화되어 있으니까 이런 예.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틀들이 나오게 되면 그와 관련해서 그 세부적인 논의들이 추후에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가장 더 중요해 보이는 문제는 이제 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 오늘 되게 커트 캠벨이라고 하는 NSC 조종관께서 모 언론사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을 하고 예. 그러면서도 외교와 억지라는 수단을 동원해서 네. 실용적 조치들로 남북 관계를 이제 북한 문제를 끌어가겠다 이런 언급이 나와서 실제로는 그 수준 내에서 한미 정상 간에 수면 아래에서는 이견이 있다 할지라도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적으로 되게 좀 포장이 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의 외교의 흐름들을 바라보니까 예. 사실은 상대방을 좀 배려하는 이런 느낌이 있어서 수면 아래에서의 그런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네네. 되게 겉으로는 되게 성공적인 어떤 성과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네. 남북관계 독자성 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되게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국제정치에서 되게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런데 예. 지내놓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판문점 선언에서도 보았듯이 우리 남북관계가 너무 빨리 속도를 내게 되면 북한 한미 동맹에 또 약간 균열적 요소가 보였고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제재와 압박 그러면서 대화를 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맞지 않은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남북관계 독자성을 임기 1년밖에 안 남은 문재인 정부가 너무 과도하게 드라이브를 걸 경우에는 한미동맹의 어떤 균열이 생길 수도 있고 예. 또 국가 이익에도
보탬이 되지 않을 수 있어서 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수면 안에서 치열하게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제가 녹취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백신 지금 두 분 다 아주 중요한 의제로 다루고 계십니다.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조 바이든 대통령도 백신과 관련해서 했던 언급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녹취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모아서 들어보시죠. 이번 방미를 백신 협력을 강화하고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And we need to help fight the disease around the world to keep us safe here at home and to do the right thing of helping other people. It's the right thing to do. It's the smart thing to do. It's the strong thing to do. 네, 이경 대변인께서도 좀 짚어주셨는데 사실 백신 보릿고개다 이렇게 표현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들어오기로 된 게 분기류상으로 보면 이제 다음 달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까지가 좀 버티는 기간이 참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해외 추가 지원분 2천만 분을 좀 우리가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바람입니다. 혹시 뭐 이렇게 당에 계실 때라 주변에 혹시 물밑적으로 좀 접촉이 좀 이루어졌고 이야기가 나왔다는 얘기 들은 건 없는지요, 미국이랑요? 이게 뭐 물밑 접촉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죠. 확인하기는 그리고 예. 또 뭐 제가 확인하기는 좀 예. 어렵지 않나 알아도 이렇게 얘기 안 생각이 드는 할 것 거고요. 같고, 예. 그리고 우선은 미국에서 그 화이자, 모더나 또 네. 얀센은 2천만 명분을 뭐 지원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 언론을 보면은 그 지원이 한국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또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2천만 회분만 있는 곳이 아니고요. 6천 회분이 또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6천만 회분이 더 있는데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 8천만 회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좀 접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앞서서 외교부 2차관이 뭐 7개 국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7개 국가라는 것은 미국을 포함한 쿼드 국가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쿼드, 예. 뉴질랜드, 베트남이 들어가서 이 백신 지원하는 부분에서 지금 뭐 협상이 이루어진 바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보릿고개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가 11월이 되기 전에 이것도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된다 하더라도 예. 이 백신이라는 것은 아예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백신을 생산하는 국가는 어디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을 할 수 있는 체제가, 그러니까 체계 자체가 이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예. 글로벌 허브 국가로서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 국가로서 우리나라가 이것을 좀 추진하기 위한 것이 지금 전반적으로 단계를 보면은 예. 백신을 지원받는 부분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지원받는 거에서만 그냥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예. 그런 백신 글로벌 허브 국가로서, 생산 허브 국가로서 예. 어떻게 지금 자리매김을 할 것이냐, 네. 이번에 대통령이 이제 방미를 하면서 예. 이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논의 과정에서 이제 만약에 이제 추가 우리가 지원을 받는다면 막 속보로 뜨겠죠. 근데 외교라는 것이 사실 주고 받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혹시 미국 측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쿼드 네. 이게 사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협의체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입니다. 네. 여기에 뭐 지금 참여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냐, 그런 선택지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냐 이런 뭐 목소리도 있던데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요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도 한국이 중국과 처해 있는 입장을 알기 때문에 강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오늘 아사히 신문에 잠깐 보도가 되었는데 보니까 백신과 반도체 등 전문가 그룹을 구성을 해서 네. 쿼드에 참여하는 어떤 낮은 수준의 참여의 방식들을 아마 정부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2천만 회분의 백신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사실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백신 공여는 어찌 보면 백신을 살 수 없는 국가들, 또 인도라든가 동남아처럼 엄청나게 지금 심각한 상황에 있는 대상을 먼저 아마 좀 공여를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사실 저는 좀 돌아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은 저희가 저는 경제 10위권의 대국이고 나름대로 규모가 있는 국가에서 미국이 주는 공여분에 의존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대응을 좀 적절하게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면 공여분에 의존하기보다는 우리가 우리 돈 내고 사와서 우리 국민들에게 백신을 맞췄다면 예. 그러한 백신 어떤 대응책이 좀 예. 적절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사실 백신 관련해서는 제가 두 분이랑 한참 토론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짧게 하시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백신 공급 받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거는 뭐 정부에서도 일정 부분은 뭐 국민께 설득하는 차원에서 말씀이 있었던 것 같고요. 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초창기 때 백신 수급을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을 보면은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게 뭐 mRNA 방식이냐 벡터 방식이냐 하면서 안정성 문제가 분명히 있었고 우리나라가 백신을 또 개발하거나 뭐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개발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닙니다. 뭐 그 정부 예산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방역 문제가 있었는데요. 네네. 우리나라도 방역도 잘 대처하고 있었다. 이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예. 글쎄요. 백신 공급이 좀 미진했다, 늦어졌다라는 부분에서 만약에 질책을 받는다면은 달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나아가는 방향으로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더 얘기하시는 게 더 어떨까 그렇게도 그래서 말씀드리고 제가 싶습니다. 11월까지 네, 이 백신 얘기는 저희가 충분히 아니, 했으니까요. 아니 이건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이제 그 백신의 정치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가적으로 되게 안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백신이라고 하는 이슈는 되게 시급한 이유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그런 정치화 그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고 네. 오늘 이제 국민의힘 백신 대표단이 워싱턴에서 초당적인 협력기구를 만들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을 국회 차원으로 수용을 해가지고 네. 말씀하신 대로 좀 여야가 합의해서 이러한 예. 그 백신 난국을 좀 타개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목표대로 11월까지 집단 면역이 형성되느냐. 사실 그거 가지고 싸울 것은 아니고 모두가 네. 협의를 합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죠. 5.18 민주화운동 41주년 어제였습니다. 자, 이 어제 그 여야 지도부가 일제히 광주를 찾았는데요. 송영길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이 두 분이 사실 만나기 뭐 쉬운 원내대표끼리가 아니니까 만나기 쉬운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주먹밥 조천하라면서 협치를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궁금한데 두 분 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모습이죠. 좋은 모습이다.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이었을 때 5.18 민주화운동,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발언을 했는지 뭐 이 자리에서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시간이 지나고 어떻게 보면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그것을 대선을 의식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건 국민의 판단할 몫이지만 하지만 대선인 그래도 것 같다. 그 국민의 판단할 몫이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민주화운동을 또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우리 그 광주 시민에 대해서 폄훼하지 않고 이렇게 그 정신을 기른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좋은 방향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릴 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지향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맞다고 보는데 네네. 그러면 지금 우리 국민과 광주 시민들께서 여야 정치권이 그래 지금은 대선을 앞두고 호남의 표를 의식을 했기 때문에 호남의 표를 받아야지만이 뭐 충권, 충남권도, 충청권도 뭐 캐스팅 보트가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데요. 좀 보고 지켜볼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 민주당은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고 국민의힘은 또 지금 잠깐 반짝 이렇게 행보를 보이다가 또 다른 의견이 나올 것인가 좀 지켜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켜봐야 한다. 네. 자, 지금 똑같은 질문 드리면서요. 그렇다면 실제 그 당 분위기 어떤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는 네. 애쓴 건 분명합니다. 근데 그 이후도 궁금하고 분위기가 달라졌는지. 네,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졌습니까? 왜냐하면은 예. 그 사상 최초로 그 당의 최고위원과 그 국민통합위원장님께서 이제 추모제에 초청을 받으셨거든요. 이 일은 네, 되게 네.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동안은 되게 행사를 가면 좀 따로따로 노는 분위기였고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쟤들 왜 왔냐 이런 분위기가 되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초청을 해서 함께 했다는 데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그 김기현 대표님은 이제 원내대표이기도 하지만 저희 당의 당대표 권한대행이십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 송영길 대표하고 만나셨는데 만나셔서 주먹밥을 나누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참 훈훈하다. 사실 오늘이 마침 부처님 오신 날이기도 한데 그런 기운들이 예. 그 광주에서 피어났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기에 되게 좋았고요. 예. 국민의힘은 말씀하셨던 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들을 과거에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5.18 정신의 민주성, 정의, 공정이라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뭐 토론회 개최라든가 또 연구 서적을 더 발간한다든가 예. 또 각각의 어떤 시민교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5.18 정신을 좀 그 체화하고 내면화하는 과정들이 좀 국민의힘도 필요한 것 같고요. 예. 그런 게 부족했던 게 작년에 막말 사태라든가 예. 이런 망언 사태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그 뭐 당에 소속되어 있습니다만은 정말 듣기 민망했고 예. 이런 분들에 대해서 당이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다소 미흡했던 대응을 했던 부분은 저도 좀
아쉽게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그 나아가서는 지금 호남의 비례대표를 호남 출신을 이제 전체적으로 25% 정도를 이제 반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구두선이 아니라 지켜져야 됩니다. 근데 과거에도 사실은 이런 말을 하고 나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호남에 있는 많은 당직자들이라든가 지구당 위원장들은 이 약속이 지켜지는가를 지켜보고 있고요. 예. 또 호남에 있는 많은 유권자분들, 또 호남에서 서울에 와 계시는 많은 유권자분들도 그 약속이 지켜지는지를 아마 지켜보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호남은 어떻게 보면 그 일당 중심 체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5.18 정신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견제와 균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광주나 호남 지역은 국회의원이 없다 보니까 그 야당이 또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숙제가 있다고 하면 예. 또 젊고 참신한 인물들을 또 키워내기도 하고 그 인물들이 기초의원, 광역의원, 국회의원도 되고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네. 민주주의가 성숙될 수 있도록 아니면 이제 여야가 될 수 있도록 야권의 세력으로서 되게 자리 잡는 것 네. 이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저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이게 일회성 이벤트라든가 뭐 쇼로 비춰지면 네. 요즘에 국민들은 금방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운천 장관이나 성일종 비대위원이 진정성 없이 그렇게 쇼를 했다고 하면 예. 추모제에 초청을 받지도 못했을 것이고요. 네네. 저희 국민의힘은 그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호남과 또 국민들을 상대로 저희가 한 약속들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지금 말씀하신 그 숙제는 국민의힘만의 숙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뭐 대구라든지 그곳을 향한 민주당의 숙제이기도 하고 사실은 우리 사회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 바로 지역주의라는 것인데, 자, 이것과 관련해서 발언도 좀 있었죠. 여야 대권 주자들이 이렇게 광주를 찾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권 도전을 선언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역주의라면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들이 유독 그렇게 지역주의적인 시선으로 그 영호남을 나누고 뭐 나는 어디에 대표주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조심하셔야 될 일인 게 본인의 출신 지역이 어디라고 그래서 그 대표주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시면 본인도 갇히는 거지만 그 지역의 주민들도 우리 국민들도 참 뜻밖으로 그냥 난데없이 어느 지역주의에 갇혀버리거든요. 가령 무슨 중부권 대망론 어디 영남 대표자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을 짚어보면 지역주의를 대권 행보에 이용하지 말아라. 이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런 지적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이거를 대권 행보에 이용했다라고만 바라보면은 또 그렇게 뭐 바라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다름은 있는 거니까요. 생각이 틀림이 아니고 다름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다. 그러나 지역주의, 지역감정이라는 표현이 이제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볼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친정은 그 전라도, 광주 쪽이고 네. 시댁은 또 대구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그 지인들이 양쪽에서 지역에서 만나면 지인들이 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의 감정은 분명히 다릅니다. 예. 이거를 전혀 무시하고 없는 상태에서 지역주의다 이렇게만 선을 그어놓는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는 것이고요. 네. 분명히 역사가 흐르듯이 과거에서부터 내려온 그런 감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그 감정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어떤 정책으로, 어떤 정치로 그 지역 주민들의 감정을 다시 어우르고 네. 내가 이 지역에 있으니까 이 지역의 감정 색깔을 내가 더 이상 그러니까 이거를 잊게 한 그냥 지역 주민들이 내가 이쪽 지역 사람이다라는 걸 잊게 하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야당에서 뭐 징계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뭐 선거를 앞두고 대선을 앞두고 이런 행보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옴에 앞서서 2019년도 그 발언 네네 얘기하시는 막말에 거죠? 대해서 예. 막말에 대한 것은 뭐 제가 구체적으로 발언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네, 네. 뭐 가장 약한 막말이 광주 시민의 뭐 어떤 폭동이다라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징계를 가져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 징계는 뭐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좀 우리 민주당을 향해서 사과하라는 발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러면 그렇게 막말하신 분들에 대해서 징계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좀 사과의 말,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그렇게 막말을 했던 당사자들이 아직의 당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과의 말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사실 좀 어려운 질문을 드렸는데요. 다른 주제로 살짝 비껴가시네요. 당내 현안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네, 일도 지역주의 있었는데. 관련해서 한 말씀 보탤게요. 예. 사실은 그 박용진 의원의 주장은 되게 그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삼김시대 때 그 유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남이냐, 내가 이 고향 출신이니까 나를 찍어달라 했는데 지금 21세기에도 그게 조금이라도 남아있다고 하면 근데 큰 문제인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의 차이, 이념의 차이로 정치를 해야죠. 타고난 고향이 아니라. 그래서 이념의 차이로 정치를 할 때 아까 말했던 지역주의가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젊은 소장 그룹들이 네. 그런 부분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저희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첫 번째 합동연설회를 광주 그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이제 5월 30일 날 하거든요. 네. 그런 경우도 저희가 그런 진정성인 노력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거기에 가서 보면 그 대회만 치르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네. 오는 사람들의 민심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뭐 군공항 이집 공항을 빨리 이전해 달라든가 이 동네 철도를 빨리 놓아 달라든가 이런 그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한 제한이 있으면 예. 그런 부분들을 앞장서 해결해 주면 누가 뭐라고 해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고향 사람이 아니어도 우리를 위해 대변해 줄 수 있고 우리의 의사를 잘 반영해 줄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우리가 표를 찍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정책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과 또 네, 맥락은 다 상관하는군요. 있는 거고요. 예. 다만 중요한 부분은 생각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태어난 고향이 아니고요. 생각의 차이로 정치를 해야지만 한국 정치가 조금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예. 말씀드렸습니다. 예, 5.18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좀 다뤄봐야 될 이슈는 윤석열 전 총장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본인의 생각을 좀 밝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당에서는 많은 비판이 따랐습니다. 이 내용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메시지에 대해서는 비판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의미 이 정도로만 얘기를 했다면 뭐 비판할 문제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신을 기린다면서 거기에 붙인 말이 있습니다. 5.18 정신을 선택적으로 써먹고 뭐 불편하면 버렸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거기에 뭐 민주당을 딱 명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국민 누가 봐도 언론 어느 언론에서 봐도 그건 이제 민주당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는 뭐 반박할 여지는 없을 것 같은데요. 광주 민주화운동을 그 운동에 대해서 그 5.18 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표현을 했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정치인으로서 서툰 행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는 것이고요. 예. 네, 서툰 행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근거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그 워딩에 그렇구나라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근거를 타당하게 이래 해서 이렇다. 타당하게 만약에 근거를 제시를 했다면 민주당에서 만약에 진짜 그런 게 있다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분명히 특히 호남 국민의 심판을 분명히 받을 것은 분명합니다. 예. 그러나 제가 우리가 또 그랬었나 아무리 찾아보고 당내에서도 많이 물어보고 여쭤보고 좀 이런 게 있었지만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 없는 말을 그냥 선동적으로 발언하는 거 그것도 지금 뭐 9월 달 정도면은 국민의힘이 합당을 하든 합류를 하든 네. 그런 네. 기점이 있지 않겠냐 그런 시기에서 예. 지금 많은 언론에서 6월 정도면 워밍업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기점이 5.18을 기점으로 한번 언론에 다시 한번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온 상황에서 그런 그때다. 발언을 했다는 예. 것은 예. 마음은 뭔가 불안한 시급함에서 나온 서툰 발언이다. 예. 그래서 지금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그렇게 이제 네. 비판이 몰리자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해명도 뭐 그런 취지 아니었다라고 얘기한 것보다는 다음 세대도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였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 해명도 조금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예. 그 더해서 사실은 이제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시작했다라는 예.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5.18과 관련해서 되게 본인이 생각하는 뭐 공정이라든가 정의와 가치라는 게 민주성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갈 수는 없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논란이 되었던 게 이제 선택적으로 취한 그 5.18을 이용했다는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좀 원론적인 접근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정 정파나 진영이 이런 가치를 배타적으로 독점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예. 다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인권이나 정의 이런 것들은 뭐 인류 보편적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 가치에 대해서 과연 민주당이나
그 진보 진영이 적절히 대응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예를 들면 홍콩 시위 문제라든가 미얀마 문제, 또 북한 지금 그 주민들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과연 동일한 잣대와 시각으로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그 따져 묻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윤석열 총장에게 그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제가 뭐냐면 예, 예. 보면 지난번 총선 때는 무슨 반격, 이번에는 저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어요. 깨어있는 시민을 되게 중요성을 강조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과연 그렇다고 하면 깨어있는 시민사회, 시민들을 위해서 검찰에 계실 때나 검찰 정장직을 수행할 때 얼마나 거기에 대해 노력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줘야만 지금 하고 있는 워딩들이 적확성이 있을 거라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김수철 국민의힘 홍보위 부위원장과 전국 현안 다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